언니, 왜 안 와요? 혹시 다른 데 다녀요? 정숙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단골이 말없이 떠났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다는 거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해야지 욕심을 냈습니다. 가격은 2배로 올렸는데 서비스는 형편없었죠. 커피 한 잔도 제대로 안 챙기면서 염색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염색약 쓴다고 거짓말하면서요. 오랫동안 쌓은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루 손님 3명, 통장은 마이너스 65살의 폐업을 고민합니다. 제가 단골들한테 뭘 했는지 아세요? 지금부터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이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남편은 직장 다니면서 주말마다 와서 청소를 도와줬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커트가 몇천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저렴했죠. 파마는 10,000원대였고 염색도 10,000원 남짓이면 충분했습니다. 손님들이 가격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머리가 마음에 안 들 때만 살짝 불만을 표하시는 정도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전성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벌써 동네 아줌마들이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정숙 언니는 항상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파마 좀 해줘. 언니는 미용실에서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차례를 기다리는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어서 미용실이 금세 북적거렸습니다. 마치 동네 사랑방 같았죠. 그때는 아줌마 파마가 정말 인기였습니다. 한 번 파마를 하면 서너 시간은 기본이었어요. 파마액을 바르고 롤러를 감고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서로 안부를 묻고 집안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 소식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전에 집 아들이 대학 합격했다더라. 진짜 어느 대학인데 좋은 대학이래. 이런 대화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파마를 해드리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손님이 오시면 제가 들은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죠. 그러면 손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순희 씨가 소식통이네. 우리보다 동네 일을 더 잘 알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가 단순히 머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매주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근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아줌마들이 몰려오는 날이었어요. 오후가 되면 미용실 앞에 자전거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죠. 순이야, 우리 오늘 다 같이 파마해줘. 내일 나들이 가거든. 단골 언니들이 친구 여러 명과 함께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바빴어요. 여러 명의 머리를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손님들끼리 서로 농담도 하고 제게 인생 상담도 해주시고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을 때였는데 손님들이 진짜 언니나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장사할 때는 항상 웃어야 해. 손님이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리고 가격은 너무 올리지 마. 동네 사람들 사정도 어려우니까. 정숙 언니가 해주신 조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들었던 말들이 귀에 생생해요. 무엇보다 그때는 손님들이 미용실에 오는 걸 정말 즐거워하셨습니다. 단순히 머리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거였거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미용실에 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파마를 하지 않는 날에도 순이야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 하면서 들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반가웠어요. 미용실이 훨씬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설렜어요. 오늘은 또 어떤 손님들이 오실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남편은 주말마다 와서 미용실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순이야, 오늘 손님 많았어. 남편이 물으면 저는 신나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딸 지은이가 어릴 때는 학교 끝나고 미용실로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손님들이 과자를 주시면 좋아라 하며 먹었어요. 미용실은 제 일터였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엔 돈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어요. 한 달에 벌어서 가족 넷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 월급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단골들은 점점 늘어났고 미용실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어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IMF 시절에도 우리 미용실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비싼 미용실 대신 저희 같은 동네 미용실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동네 미용실의 힘은 가격이 아니라 정이라는 거려. 손님들과 쌓아온 신뢰와 따뜻한 관계가 진짜 자산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중한 걸 나중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 욕심 때문에요. 그 후로도 미용실은 잘 됐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많았고 매출도 꾸준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60을 넘겼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독립했고 남편도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였어요. 그날 저는 딸 지은이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큰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번화한 쇼핑가에 새로 생긴 미용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로 된 넓은 쇼윈도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정말 화려했어요. 세련된 조명 아래서 젊은 미용사들이 손님들 머리를 하고 있었고 대기 손님들은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아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참을 서서 그 미용실을 바라봤습니다. 안에 있는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세련된 분위기였죠. 제 미용실에 오시는 동네 아줌마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미용실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미용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시내에서 정말 멋진 미용실 봤어. 남편은 그래, 어떻게 생겼는데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본 걸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조명도 멋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고 손님들도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남편은 그렇게 대단해 하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 미용실이 떠올랐거든요. 우리 미용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수년 동안 바꾸지 않은 낡은 의자들, 형광등만 달린 천장, 구석에 쌓인 오래된 잡지들, 갑자기 다 낡아 보였어요. 며칠 후 다시 그 미용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상담받는 척하면서 둘러봤죠. 가격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커트가 3만 원이 넘었고 염색은 1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제 미용실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비싼 가격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용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뭐가 다른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미용실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물간 미용사 같았어요.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젊은 손님들도 오게 하고 싶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만 상대하는 게 갑자기 한심하게 느껴졌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정숙 언니가 파마를 하러 오셨습니다. 파마를 하는 동안 저는 언니에게 물어봤어요. 언니 요즘 시내 미용실들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엄청 많던데 정숙 언니는 그래 비싸직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 못 가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이 자꾸 걸렸습니다. 언니 그런데 우리 미용실도 좀 더 고급스럽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숙 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우리 미용실은 지금이 좋아. 가격도 적당하고 편하잖아. 굳이 바꿀 필요 있어. 언니 말씀은 충고였지만 저는 그때 그걸 무시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미용실 좀 바꿔보면 어떨까?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가격도 좀 올리고.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순이야,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손님들도 만족하고 있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요즘은 달라. 우리도 변해야 해. 결국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바꾸지는 않기로 했어요. 대신 조금씩 바꿔나가기로 했죠. 먼저 조명부터 바꿨습니다. 형광등을 떼어내고 은은한 간접 조명을 달았어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가격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고민됐어요. 오랫동안 한 가격으로 해왔는데 갑자기 올리면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어요. 조금씩 올리면 되겠지. 먼저 염색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 5만 원 정도 받던 걸 7만 원으로 올렸어요. 커트도 1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새 가격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괜찮을까? 손님들이 화내진 않을까? 첫날은 별일 없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분이 오셨는데 가격표를 보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염색을 하시고 계산할 때도 조용히 돈을 내셨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괜찮네.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이틀째 되던 날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는 가격표를 한참 보시더니 제게 물으셨어요. 순이야, 가격 올렸구나. 네, 언니 요즘 재료비도 많이 올라서. 제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정숙 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비싸긴 하네.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올게. 가격이 마음에 안 들지만 정 때문에 오신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격 올려도 손님들이 계속 오네. 다음 주에 또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파마였어요. 7만 원 받던 걸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과감한 인상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시내 미용실은 이것보다 훨씬 비싸잖아. 우리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하지만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산하실 때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갑을 열면서 한숨을 쉬셨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15년 단골이던 분이 염색을 하러 오셨어요. 계산을 하면서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은 아, 그렇군요. 하고는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냥 바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오셨어요. 그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가격 때문에 안 오시는 건가?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 가격 올랐다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조금씩 오지 않는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시던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안 오셨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 미용실을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야 해. 그러면 새 손님들이 올 거야. 가격을 올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은 조금 줄었지만 매출은 비슷했어요. 오히려 한 명당 더 많이 받으니까 일은 덜하고 돈은 비슷하게 버는 셈이었죠.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적은 손님에게 비싸게 받으면 되잖아. 그때쯤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가격을 올렸으면 뭔가 달라 보여야 하지 않을까? 손님들이 돈값을 한다고 느껴야 하잖아. 그래서 염색약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 쓰던 제품은 한 통에 10,000원 정도 하는 거였어요. 오랫동안 써온 제품이라 손에도 익고 손님들도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용 재료상에 갔더니 새로운 제품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대형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한 통에 30,000원 정도 하는데 색이 훨씬 잘 나와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그래,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꿔보자. 그러면 가격 올린 게 정당화되겠지. 집에 와서 그 염색약으로 처음 손님 머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전 제품이랑 큰 차이는 없었어요. 색은 비슷하게 나왔고 지속력도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프리미엄 염색약으로 바꿨거든요. 훨씬 좋을 거예요. 손님은 아, 그래요 하고 대답하셨지만 별로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죠. 결과물이 예전이랑 똑같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프리미엄 제품 쓴다고 마치 그게 가격 인상의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격을 올렸으면 서비스도 더 좋아져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한 짓이었어요. 미용실에는 늘 믹스커피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드시라고요. 예전에는 떨어지면 바로바로 채웠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 신경 썼죠. 그런데 가격을 올리고 나서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커피가 떨어져도 며칠씩 그냥 뒀어요. 과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손님들이 눈치 보며 물어보셨습니다. 사장님, 커피 없어요. 그러면 저는 아이고, 깜빡했네요. 요즘 너무 바빠서 마트를 못 갔어요.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귀찮았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몇천 원짜리 커피랑 과자 사는 게 아까웠던 것도 있었고요. 염색 10만 원 받으면서 커피 한 잔 아끼다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한심합니다. 손님들은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파마하러 오셨다가 3시간 동안 있으면서 물 한 잔도 못 드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커피 드릴까요? 하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일만 했습니다. 손님이 나가시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던 게 기억나요. 더 나쁜 건 예약 시간을 안 지킨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켰어요. 손님이 2시에 오신다고 하면 2시 정각에 시작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루즈해졌어요. 한 손님이 늦어지면 다음 손님도 기다려야 했죠. 어느 날 예약하고 오신 손님이 40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제가 2시에 예약했는데요. 저는 얼굴도 안 붉히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앞 손님이 시간이 좀 걸려서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그런데 커피는 없었죠. 손님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셨지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분도 그 후로 안 오셨어요. 나중에 다른 손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고요.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서비스도 별로래.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요즘 비싸졌대. 서비스도 예전 같지 않고.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요. 아니야. 그냥 손님들이 예민한 거야.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격에 민감한 거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손님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괜찮아. 저는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 정숙 언니가 오신 날이었습니다. 언니는 파마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요즘 미용실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엔 더 따뜻했잖아. 지금은 뭔가 차가운 느낌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언니, 제가 바쁘기도 하고 나이도 들어서 그래요. 그냥 핑계만 댔습니다. 정숙 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걱정스러웠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 정숙 언니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경고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 착각했습니다. 가격 올리고 적게 일하면서 똑같이 벌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그해 겨울 또 한 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으로 맞췄어요. 커트는 2만 5천 원이 됐고요. 새 가격표를 붙이면서도 손이 떨리진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거죠. 가격 올리는 게요. 하지만 그게 제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을 열면서 생각했어요. 올해는 더 잘 될 거야. 가격도 안정됐고 이제 새 손님들이 올 거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손님은 점점 더 줄어들기만 했어요. 먼저 젊은 손님들이 안 왔습니다. 제가 바랐던 새 손님층이었는데 아예 오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시내 큰 미용실을 가지 동네 미용실은 안 왔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결국 남은 건 기존 단골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단골들마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난 건 10년 넘게 다니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염색을 하러 오셨는데 어느 날부터 안 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손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분은 아, 사장님 하고 난처한 듯 대답하셨어요. 잘 지내요. 그냥 좀 바빠서요.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저도 알아들었어요. 다른 미용실로 옮겼다는 뜻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단골이 그냥 떠난 거예요. 한마디 말도 없이요. 며칠 후 우연히 그 손님을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져 있었어요. 분명 다른 곳에서 한 거였죠. 저는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민망했거든요. 그분도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 순간이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분들이 조용히 떠났어요. 어떤 분은 이사 간다고 거짓말을 하셨고 어떤 분은 아프다고 하시며 안 오셨습니다. 다들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격이 부담스러워서였죠. 정숙 언니만은 계속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파마를 하러 오셨어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실 때마다
지갑을 여시는 손이 느려지셨어요. 한숨을 쉬시는 것도 여러 번 봤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 혹시 가격이 많이 부담되세요? 정숙 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래. 요즘 연금도 적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하지만 순이 언니니까 계속 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니가 부담을 느끼면서도 정 때문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격을 올리는 게 단골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인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며칠 후 정숙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미안한데 다음 주 예약 취소할게. 갑자기 일이 생겼어. 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언니 다음에 오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정숙 언니는 한 달 동안 안 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언니가 오시길 기다렸어요. 혹시 오늘은 오시려나 하지만 언니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왜 안 와? 다른 데 다녀. 전화벨이 울렸지만 언니는 받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어요. 언니가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단골이 말없이 떠났어요.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었는데, 가장 아껴주시던 분이었는데, 제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이 미용실 너무 비싸. 서비스도 별로래. 저는 그 소문을 직접 들었어요. 마트에서 우연히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걸 엿들었거든요. 순이 씨가 요즘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아. 가격만 올리고 예전만 못해. 귀가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욕심을 부렸고 서비스는 형편없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이게 내 모습인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단골들이 떠나고 있다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인터넷에서 지역 맘카페를 우연히 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용실 이야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순이 미용실 비추천, 가격 너무 올랐음, 서비스도 예전만 못함, 댓글도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인정. 차라리 시내 가는 게 나을 듯. 집에서 셀프로 하는 게 나아. 그 글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미용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반 가까이 줄어 있었어요. 손님 수는 더 심각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미용실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손님이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하루에 3명 오면 많은 날이었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막막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빈 의자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한 달에 120만 원 내던 걸 180만 원으로 올린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에 60만 원이나 오르는 거였죠. 저는 건물주를 찾아가서 사정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금만 봐주실 수 없을까요? 건물주는 단호했습니다. 다른 상가도 다 올렸어요. 여기만 예외일 순 없죠. 싫으시면 나가셔도 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대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나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임대료 인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로 매달 180만 원을 내야 했어요. 거기에 전기세 30만 원, 재료비 5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고정비만 260만 원이 넘었죠. 그런데 매출은 300만 원도 안 됐어요. 순이익이 4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였습니다. 40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 연금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빠듯했어요. 집 관리비에 식비에 병원비까지 나가면 거의 남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망하겠다. 더 큰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고급 염색약을 비싸게 사놓았는데 손님이 없으니 쌓이기만 했어요. 미용실 한쪽 구석에 상자째 쌓여있는 염색약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어치가 그냥 썩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쯤 동료 미용사 미경 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야, 나 미용실 정리했어. 더는 못 버티겠더라. 미경 언니는 20년 넘게 미용실을 하던 분이었어요.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실력도 좋고 손님도 많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이 폐업한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언니 미용실 잘 됐잖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잘 되긴. 요즘 다들 안 와. 가격은 비싸다고 하고 젊은 애들은 셀프로 하고. 이제 끝물이야. 언니 말을 들으면서 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가격을 올렸다가 손님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문을 닫기로 했다는 겁니다. 순이야, 너도 정신 차려. 이대로 가다간 너도 망해. 언니의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미경 언니랑 달라. 단골도 많고. 하지만 그게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는 걸 곧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손님이 예약을 했습니다. 새 손님이었어요. 전화로 염색 예약을 하셨거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새 손님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 손님이 오셨다가 가격표를 보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죄송한데요. 생각보다 비싸네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그 손님은 그렇게 말하고 문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미용실 전체를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 손님조차 가격에 놀라서 도망가는구나.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마이너스였어요. 생활비로 쓰다 보니 적금도 다 깨고 통장도 바닥났던 겁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미용실이 정말 안 돼. 남편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통장을 봤습니다. 순이야, 이거 정말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거야? 저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뻔했습니다. 제 욕심 때문이었죠.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으로 만든 제 잘못이었습니다. 정숙 언니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언니가 해주셨던 충고들이 떠올랐어요. 가격 너무 올리지 마. 손님 기분 좋게 가야 다시 와.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는 떠났고 다른 단골들도 다 떠났어요. 미용실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빈 의자들만 줄지어 있었고 조용했어요. 예전엔 손님들 웃음소리로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거점막감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초라했어요. 늙고 지친 얼굴에 희망 없는 눈빛, 40년을 해온 미용사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어도 소용없었어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름이 되었지만 미용실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손님은 더 줄어서 하루에 2명 오면 다행이었어요. 어떤 주는 일주일 내내 손님이 10명도 안 왔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한 달에 250만 원도 안 나왔습니다. 임대료 180만 원을 빼고 나면 7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전기세 재료비 빼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지꼴이었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 지은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응, 잘 지내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알아차렸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결국 털어놨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요즘 미용실이 너무 안 돼서. 딸은 한참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게 힘들면 무리하지 마세요. 딸도 제가 그만두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한테도 전화해 봤습니다. 준호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구직 중이었어요. 엄마 저도 요즘 힘들어요. 취업이 안 돼서. 엄마도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세요. 아들도 자기 걱정에 바빴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준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면접 준비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 제가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아들이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식한테 도움도 못 주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미용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더는 못 버티겠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이제 그만해. 남편도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인데 이제 뭘 하며 살지. 미용사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었고요. 며칠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통장은 계속 마이너스였고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는 빚만 늘어날 뿐이었죠. 동네를 걸어다니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아파트 경비는 남자들만 뽑더라고요. 청소일은 체력이 딸릴 것 같았고요. 마트 계산원도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어느 날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되었는데 그날은 손님이 3명밖에 안 왔어요. 매출은 8만 원, 임대료도 못 내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40년을 해온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제가 직접 무너뜨린 거구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가격을 올렸을까? 왜 서비스를 소홀히 했을까? 왜 정숙, 언니 충고를 무시했을까?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단골들한테 한 행동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아끼고, 과자 리필 안 하고, 예약 시간 안 지키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신뢰를 무너뜨린 거였어요. 정말 한심한 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언니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또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저를 포기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어졌어요. 65의 나이가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순이야, 괜찮아.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괜찮아 하고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고 미용실 문 여는 게 무서웠습니다. 손님 없는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복지관하고 아무 연락도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 사회복지사 정수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미용실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희 복지관하고 같이 일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노인 요양시설하고 계약해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한 달에 2번 정도 가셔서 어르신들 머리를 해드리시면 돼요. 80만 원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도 미용 교육이 필요한데 거기도 한 달에 한 번 가주시면 40만 원 드려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네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박순희 원장님이 경력도 많으시고 실력도 좋으시다고 누가 추천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아직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무엇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용실 운영 방식을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여시는데 주 3일 정도만 여시고 나머지는 외부 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가격도 현실적으로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진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요. 가격도 내리고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거였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까? 가격을 내린다는 게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복지관에서 제안이 왔는데 남편은 자세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기회 같은데 해봐. 지금이라도 방식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 남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미용실을 주 3일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외부 일을 하기로요. 그리고 가격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염색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커트를 5만 5천 원에서 12,000원으로 낮췄어요. 새 가격표를 만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서비스도 다시 챙기고 손님들한테 성실하게 대하기로요. 먼저 믹스커피와 과자를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예전처럼 손님들이 편하게 드실 수 있게요. 미용실도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그리고 예약 시간을 철저히 지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첫 요양시설 방문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동행해 주셨어요. 시설에 도착하니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머리를 하나하나 정성껏 잘라드렸어요. 한 할아버지가 거울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깔끔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날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얻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다시 느낀 거였죠. 미용사로서의 자부심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갔습니다.
외국인 여성들한테 기본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렸어요. 다들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들의 진심 어린 감사가 저를 움직였습니다. 미용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서비스를 다시 챙기니까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왔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달 후였습니다. 미용실 문이 열리더니 정숙 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순이야, 언니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니가 오셨네요. 정숙 언니는 가격표를 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어머, 가격 내렸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하려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니? 언니 말씀이 뼈아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늦게라도 정신을 차린 거였으니까요. 언니 머리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부렸어요. 정숙 언니는 거울을 통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알아, 그래도 순이 언니니까 용서해 줄게. 대신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 단골 몇 분이 다시 오시기 시작했어요. 수입도 안정됐습니다. 미용실에서 150만 원 정도 벌고 외부 일에서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됐어요.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했습니다. 빚 걱정도 없었고 손님들한테 떳떳했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의 보람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미용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북적이진 않았지만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주 3일만 운영하니까 여유도 생겼고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문을 열었는데 그날들은 예약으로 꽉 찼습니다. 손님들도 달라졌어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만 그분들이 제일 편하셨습니다. 비슷한 나이대니까 이야기도 잘 통했고 서로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젊은 손님을 유치하겠다던 제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양시설 일도 잘 됐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는데 매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는 제가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오는 날이 제일 좋아요. 머리도 깨끗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좋았어요. 예전엔 그런 마음을 잊고 있었죠.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까요. 다문화센터 일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성들한테 미용 기술을 가르쳐 드리면 나중에 그분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한 베트남 여성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제 집에서 아이들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입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었는데 예전보다는 적었지만 충분했어요. 빚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오히려 더 행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기쁜 건 정숙 언니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였습니다. 언니는 다시 한 달에 한 번씩 오셨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이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언니가 말씀하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순이야, 그때 왜 그랬어? 왜 갑자기 욕심을 부린 거야?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내 미용실 보고 부러웠어요. 우리 미용실도 고급스럽게 만들고 싶었고요. 그런데 방법을 잘못 선택한 거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욕심이 문제였어.
가격만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리면 누가 오겠어. 언니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5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첫째,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 저는 동네 미용실이었는데 고급 미용실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둘째,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올려야 한다는 것. 저는 가격만 2배로 올리고 서비스는 오히려 떨어뜨렸어요. 커피도 안 채우고 예약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손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가격과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셋째, 단골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숙 언니가 여러 번 충고해 주셨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그분들이 오랜 세월 저를 지켜본 분들인데 그 조언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진짜 스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넷째, 욕심은 독이라는 것. 제 모든 실수는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40년 쌓은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 모든 걸 잃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5째,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 커피 한 잔, 과자 몇 개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여서 신뢰가 무너진 거였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큰 것도 무너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5가지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미용실에도 조그맣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요. 지난주에는 딸 지은이가 미용실에 왔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정말 좋아지셨어요. 딸이 말하는 걸 보니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나 봐요. 지은아, 엄마가 정신 차렸어. 이제 괜찮아. 딸은 안심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아들 준호도 취직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다행이야.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들도 제 걱정을 많이 했나 봅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남편은 요즘 주말에 미용실에 와서 청소를 도와줍니다. 예전처럼요. 순이야, 요즘 정말 좋아 보여. 나도 마음이 편해. 남편 말을 들으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남편도 많이 걱정했을 텐데요. 어제는 미용실에서 일하다가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밝아 보였어요. 예전처럼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생기 있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40년 경력도 욕심을 부리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수준에 맞는 장사를 하세요. 무리하게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격을 올리려면 서비스도 같이 올리세요. 그리고 단골의 충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욕심은 독입니다. 작은 것부터 성실하게 챙기세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합니다. 예전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떳떳하고 보람차게 일하고 있으니까요. 손님들한테도 정성을 다하고 있고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정숙 언니가 오셨습니다. 언니 머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언니가 다서 와주셔서, 그리고 제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언니는 거울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순이야, 이제 예전 내가 돌아온 것 같아. 계속 이렇게만 해. 네 언니, 약속할게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제가 대답하니까 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구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도 미용실 문을 닫으며 생각합니다. 내일도 성실하게 살자.
작은 것 하나하나 정성껏 챙기자, 손님들한테 진심을 다하자,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미용사의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35살 파트장이 제게 건넨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예순입니다. 30년간 남편 구청 월급으로 두 아들 키우며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석 달 전만 해도 아들 결혼 준비를 하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트 조끼를 입고 계산대 앞에 서 있습니다. 3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 석 달 만에 사라졌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작은 정말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당뇨 병원비가 매달 상당히 나가고 큰아들 결혼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죠.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라는 광고 하나가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입니다. 올해 60이고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오랜 시간 일했고 작년 초에 정년으로 퇴직했습니다. 30년 넘게 한 곳에서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에요. 퇴직금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어요. 집에 오래 묵은 대출이 있었거든요. 이자만 매달 상당히 나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많은 금액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오래됐으니 화장실이랑 주방을 고쳐야 했고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하셔서 그것도 도와드렸죠. 퇴직 기념으로 가족여행도 다녀왔고요. 그렇게 1년 반쯤 지나고 나니 손에 쥔 돈은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비상금이야.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관리비며 각종 보험료를 빼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큰아들 지호가 곧 결혼한다는 소식에 마음은 설렜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걱정이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이상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며 말하더군요.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60이 넘으면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손발이 저리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불안했어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몇 번을 권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돈 아까워.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변이 자주 마렵다고 하고 밤에 물을 자꾸 찾더군요. 그제야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호야, 아빠가 요즘 몸이 안 좋으신데 병원 가시래야 하는데. 말을 안 들으셔. 아들이 강하게 말해줘서 남편은 마지못해 동네 내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는 날 저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혈당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훨씬 높고 당화혈색소도 위험 수준입니다. 이미 당뇨가 꽤 진행된 상태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제 손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약으로는 어렵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든 손이 떨렸어요. 약국으로 가는 길에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약값을 계산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첫 달 병원비와 약값을 합치니 상당한 금액이 나왔거든요. 약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이 정도 금액 예상하시면 됩니다. 인슐린이랑 주사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집에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대출 이자를 빼고 관리비 보험료를 빼고 이제 병원비까지 빼니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적자였어요. 매달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호 결혼도 있는데 내가 짐이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더 오릅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병원비도 감당해야 하고 아들 결혼도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손에 남은 돈은 얼마 없는데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잔잔한 숨소리만 들리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뭔가 해야겠어. 남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면 안 돼.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불안한 마음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말이죠. 남편이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여보, 괜찮아.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매주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청구서를 받을 때면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에 돌아와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에서 대출 이자가 빠져나가고 관리비며 보험료를 내고 나면 이제 병원비까지 나가니까 생활비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적자였어요.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달 조금씩 비상금을 까먹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가 몇 개월 못 가겠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남은 비상금은 몇백만 원. 그게 우리가 가진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에 큰아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현정이랑 있는데 잠깐 통화할 수 있어?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결혼 자금 말인데 아들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준비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조금만이라는 말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얼마를 말하는 걸까? 조금이 얼마인 거지? 현정이네 부모님은 이미 준비 많이 하셨대. 근데 우리 쪽은 좀. 아들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는 이미 많이 준비했다는데 우리는 뭘 줄 수 있을까?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식장이랑 혼수 준비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 엄마 부담 주려는 거 아니니까 가능한 만큼만 해줘. 가능한 만큼이라니 그게 더 막막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줘야 가능한 만큼일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다시 해봤어요. 남은 비상금 몇백만 원, 매달 적자 나는 생활비, 그리고 아들 결혼 자금,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 후 예비 며느리 현정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죠. 현정이 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분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저희는 이미 준비 많이 했어요. 현정이 아빠가 딸 하나라고 아끼거든요. 현정이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은근한 압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호한테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상금에서 조금 쓸 수밖에 없겠어. 근데 나는 치료를 좀 미뤄야겠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검사는 좀 나중에 받아도 되잖아.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잔잔한 숨소리 옆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 건강도 지켜야 하고 아들 결혼도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손에 남은 돈은 너무 적었습니다. 어떻게든 해야 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조용히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주부 부업, 돈 버는 방법 이런 검색어들을 하나씩 쳐봤습니다. 마트 계산원, 학교 급식실, 청소 용역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어느 것도 당장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몇 개월 안에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밤늦게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하루 3만 원 부업. 초보자도 가능 화면에 떠오른 광고였습니다. 평소라면 스크롤을 내렸을 텐데 그날은 손이 멈췄어요. 하루 3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일 리 없어. 사기겠지. 광고를 지나쳐버리고 다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광고가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도 비슷한 광고가 떴습니다. 영상 시청만 해도 돈 버는 시대 이런 문구들이 보였죠. 에이 말도 안 돼. 혼자 중얼거리며 화면을 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동네 친구들 단체 카톡방에서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언니들, 나 요즘 집에서 영상 보고 용돈 벌고 있어. 진짜 신기해. 제 친구 은숙이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댓글이 줄줄이 달렸어요. 무슨 소리야? 진짜? 사기 아냐? 나도 알려줘. 은숙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나 지난주에 10,000원 넣었는데. 진짜 통장에 돈 들어왔어. 적은 금액이지만 신기하더라.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은숙이는 저랑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밤늦게 남편이 잠든 후 다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영상 리뷰 부업 이런 키워드로 검색해봤어요. 성공 후기들이 수십 개 나왔습니다. 진짜 돈 들어와요. 저도 해보고 놀랐어요. 의심했는데. 진짜네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죠. 그래도 조심해야지. 혼자 중얼거리며 더 찾아봤습니다. 후기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적은 금액으로 한번 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앱을 설치했습니다. 처음 보는 화면이 떴습니다. SUVXA라는 이름의 앱이었어요. 가입하는데 몇 분 걸렸습니다. 로그인하니까 영상 목록이 나왔습니다. 고양이가 장난치는 영상, 요리하는 영상, 운동하는 영상, 평소 제가 즐겨보는 것들이었어요. 영상을 시청하고 캡처를 올리면 포인트 적립 이런 안내가 있었습니다. 일단 10,000원만 넣어보자. 손끝이 떨렸지만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10,000원이 앱 계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보고 캡처 올리고 다음 영상 보고 캡처 올리고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5개 영상을 보자 앱에 포인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올라가는 걸 보니까 신기했어요. 진짜 되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조금씩 해봤습니다. 매일 영상 몇 개씩 보고 캡처 올리고 그렇게 쌓인 포인트를 계좌로 이체 신청했어요. 이틀 후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12,300원. 손끝이 떨렸습니다. 통장 앱을 열어보니까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어요. 진짜네, 진짜 들어왔어. 혼자 중얼거리며 화면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했습니다. 10,000원 넣었는데 12,000원이 넘게 돌아온 겁니다. 적은 돈이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한 달에 꽤 벌 수 있겠는데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상한 일일까봐 걱정도 됐고 성공하고 나서 깜짝 선물처럼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더 해봤습니다. 이번엔 20,000원을 넣어봤어요. 또 영상 보고 캡처 올리고 포인트 쌓고 사흘 후 통장에 27,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7,000원을 번 거죠. 이 정도면 한 달에 상당히 벌 수 있겠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앱에서 알림이 왔습니다. VIP 회원 초대라는 메시지였어요. 클릭하니까 카카오톡으로 연결됐습니다. 최 매니저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꾸준히 활동하시는 걸 보고 VIP 회원으로 초대드립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수익이 높은 팀 미션이 있어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습니다. 팀 미션이요? 네, 여러 명이 함께 같은 미션을 수행하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혼자 하실 때는 1020% 수익이지만 팀으로 하시면 5060% 수익이 가능해요. 숫자를 보니까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거기서 설명 들으시고 참여 여부 결정하시면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결국 승낙했습니다. 단체방에 들어가니까 15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활발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공. 저 이번에 상당한 금액 벌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습니다. 계좌 화면 캡처도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돈이 불어나 있는 게 보였어요. 신입 회원이시네요. 환영합니다. 김 실장이라는 사람이 인사했습니다. 팀 미션은 6명이 같은 금액을 투자해서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모두 성공하면 높은 수익을 나눠 갖고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6명 모두가 송금을 완료해야 미션이 시작됩니다. 한 명이라도 늦으면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 말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다들 성공했다고 하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30만 원 팀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30만 원, 지금까지 10,000원, 20,000원씩 하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성공 인증을 보니까 용기가 났어요. 해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6명이 모두 송금을 완료했고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몇 시간 후 알림이 왔습니다. 핸드폰을 열어보는 손이 떨렸어요. 입금 54만 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만 원 넣었는데 54만 원이 돌아온 겁니다. 24만 원을 번 거죠. 진짜네, 진짜야. 혼자 중얼거리며 통장 화면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단체방에는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성공. 대박. 다음 미션도 참여하실 거죠? 이런 말들이 올라왔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자고 난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눈앞에서 반짝였습니다. 이 속도라면 병원비도 결혼 자금도 다 해결되겠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성공하고 나서 남편한테 깜짝 선물처럼 말해줄 거야. 그렇게 저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팀 미션 성공 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30만 원이 하루 만에 54만 원이 됐으니까요. 다음 날 최 매니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첫 미션 성공 축하드립니다. 이제 더 큰 미션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더 큰 미션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50만 원 팀 미션입니다.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금액이 크니까 더 많이 버실 수 있어요. 50만 원,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방금 24만 원을 벌었으니까 실제로는 26만 원만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해보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6명이 모두 송금을 마치고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85만 원. 소리 없이 환호했습니다. 50만 원이 85만 원이 됐습니다. 이틀 만에 순수익만 거의 60만 원을 번 겁니다. 단체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박. 저도 성공했어요. 다음 미션은 언제예요? 축하 메시지와 이모티콘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이면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겠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방에서 혼자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니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됐어. 병원비 걱정도 결혼 자금 걱정도 다 해결할 수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 미션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100만 원 큰 금액이었지만 지금까지 번 돈을 생각하면 가능했습니다. 얼마나 벌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70% 정도 수익 예상됩니다. 17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70만 원 수익이라니 한 번에 그 정도를 벌 수 있다면 정말 빨리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6명이 모두 준비를 마쳤고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지만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제 마음은 핸드폰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자 단체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완료됩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입금 170만 원. 성공이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상당한 금액을 번 겁니다. 이제 정말 됐어. 조금만 더 하면 모든 게 해결돼.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함께 갔다가 약을 받아왔어요. 이번 달 병원비도 만만치 않네. 남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떻게든 되겠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라고 생각하면서요. 단체방에서는 다음 미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점점 더 큰 금액의 미션들이 올라왔어요. 150만 원 미션, 200만 원 미션 이런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까지 다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와 핸드폰을 켰어요. 통장을 열어보니 숫자가 눈부시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금액이었죠. 조금만 더 목표 금액까지 조금만 더 하면 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달콤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며칠 후
김 실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미션입니다. 금액은 크지만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얼마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연속으로 4번을 해야 해요. 중간에 그만두시면 그동안의 수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4번 연속이라니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 총 얼마가 필요한가요? 첫 번째만 100만 원이고 두 번째부터는 수익금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번 다 성공하면 상당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 성공했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6명이 모두 준비를 마쳤고 미션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몇 시간이 지나도 알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됐고 밤이 됐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단체방에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완료되나요? 김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도 소식이 없었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이러지?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김 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구하면 모두 돌려드립니다. 다만 복구를 위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네, 시스템 복구 비용입니다. 원래 투자 금액의 절반 정도면 됩니다. 50만 원만 보내주시면 모든 수익과 함께 돌려드립니다. 50만 원, 또 돈을 넣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돌려받고 입금하면 안 되나요?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세무서 신고 때문에 선입금이 필수예요. 지금까지 손해본 분은 한 분도 없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믿어야 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100만 원을 넣었는데 50만 원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체방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저 보냈어요. 빨리 하세요.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팀원 중 한 명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분이 늦으시면 저희 5명도 피해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비상금 통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백만 원 남은 비상금 중에서 50만 원을 꺼내 송금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넘기면 다 돌아가. 그런데 주말이었습니다. 은행 확인이 안 됐고 김 실장은 월요일 되면 바로 처리됩니다. 라고만 했어요. 월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언제 완료되나요? 다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보내주신 금액이 개인 계좌로 입금돼서 세무서에서 의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인 계좌로 재송금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 계좌로 보낸 돈은 돌려드릴게요. 또 다른 요구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이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넣은 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50만 원. 그냥 포기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단체방에서는 또 재촉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어요. 결국 또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번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남편 몰래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요즘 자주 해지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송금됐고 이제 총 200만 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해.
근데 지금까지 넣은 돈이 너무 아까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김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완료되나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점점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50만 원을 더 보냈지만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흘이 지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매일 물었지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실장에게서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종 인출을 위해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기 중인 금액이 크다 보니 세무 처리 비용이 발생했어요. 얼마인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입금하시면 모든 금액이 한 번에 들어갑니다. 120만 원. 지금까지 총 200만 원을 넣었는데 또 돈을 달라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돌아갔어요. 지금까지 200만 원 넣었는데 120만 원 때문에 포기하면 다 날리는 거잖아. 단체방에서는 또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저희 것도 묶여 있어요. 손이 떨렸지만 또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2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일주일 후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추가 서류 처리 비용 80만 원 필요합니다. 또요? 이제는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320만 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번만 넘기면 스스로를 속였어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8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엔 15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끝이 없었습니다. 비상금은 바닥났고 적금도 다 해지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500만 원만 보내주시면 모든 게 완료됩니다.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500만 원 손에 쥘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넣은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지인에게 급전을 빌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곧 갚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보험까지 해지했습니다. 20년간 붙던 제 노후 보험이었어요. 총 3천만 원.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뭐야?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여러 장의 통장 내역을 들고 있었어요. 적금이 왜 다 해지됐어? 보험도 없어졌고 이게 대체 뭐야?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야. 3천만 원이 어디로 갔어?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기야. 완전한 사기라고. 아니에요. 처음엔 진짜 돈이 들어왔어요.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게 미끼야. 처음엔 조금 주고 나중엔 다 가져가는 거라고. 남편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최 매니저와 김 실장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체방도 나가져 있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외 서버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3천만 원.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마지막 돈이 석 달 만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다독였어요.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말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났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려고 했구나.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갔고 병원비도 밀렸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학원 강사 자리 알아봤어. 저녁 시간이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아직 가르칠 수 있어. 우리 함께 하자.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0살 주부에게 열린 문은 많지 않았어요. 마트 계산원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어요. 오래 서 계셔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점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제 눈빛이 진지했던지 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출근날 거울 앞에서 초록색 조끼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트에 도착했을 때 35살 파트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이시죠?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산대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물건을 계산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남편도 학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수업 재미있어 해 피곤한 얼굴에도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제 월급 120만 원과 남편 강사비를 합치니 숨통이 트였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번 돈이 이렇게 따뜻한 줄. 마트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언니, 저도 처음엔 매일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큰아들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많이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괜찮아요. 엄마, 우리 간소하게 할게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아들이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원을 메우려면 몇 년이 걸리겠지만 이번엔 마음이 편했어요.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지호의 결혼식 날이에요. 동네 작은 교회에서 올리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어요. 예비 며느리 현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마트 동료들도 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힘든 시간 잘 버텨내셨네요. 결혼 비용은 총 8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으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아들 팔짱을 끼고 입장했을 때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행복을 만드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피로연은 교회 지하에서 간단히 했습니다. 동네 반찬 가게 음식과 동료들이 준비한 음식이었지만 맛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말 잘 끝났네. 우리 아들 예쁘게 잘 갔어.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우리 함께 잘 이겨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천만 원은 컸지만 대신 얻은 게 있었습니다. 남편과 더 가까워졌고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배웠어요. 지금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남편도 학원 강의를 계속하고요. 매달 조금씩 저축하며 살아갑니다.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쉬운 돈은 없습니다. 처음 조금 주는 건 미끼일 뿐이에요.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의심이 들 때가 멈출 때입니다. 지금까지 넣었으니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정직한 노동이 느리지만 가장 확실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서요. 내년쯤이면 손자 소식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하고 건강도 지킬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됩니다. 모레 아침이면 또 마트에 출근하겠지만 그 평범함이 제겐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내 곁에 있어요. 3천만 원을 잃고서야 비로소 깨달은 이 진실이 세상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